최근 올해 들어서 시장이 화두가 됐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환율도 그렇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금리의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동결이 됐었죠. 앞으로는 어떨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채권 시장의 동향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하나대투자증권 자산분석부의 김상훈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의 채권 시장 전반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9%대 위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다가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2.85%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돌려지면서 다시 이제 2.9% 위로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러던 와중에 다시 이제 주말에 또 미국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3%대 가까이 올랐던 미국 금리 역시 2.8%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금리도 소폭 하락해서 현재는 한 2.89%, 2.90%대에서 지금 주요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 부각을 받았는데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또 상반기 내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그 기준금리가 올해 기존의 전망은 동결 또는 인상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동결이 대부분이었고, 뭐 하반기 가서 좀 인상 논의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배경이 좀 급부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최근에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경기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일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좀 논리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정치권을 통해서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인하 기대가 형성된 가운데 외국계 보고서가 이제 그 원래 동결 전망을 했다가 인하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금통위 그것도 전날에 이렇게 나오면서 혹시 그 아무래도 국내 금융시장에 이제 외국계 영향이 크다 보니까는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그 만장일치로 동결이 되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하 지금 이제 금통위 그 위원들과 지금 현재 하는 총재는 그 멘트나 이런 걸 봐도 통화정책 방향 문구를 봐도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과 통화정책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즉, 인하를 한다고 해서 환율이 방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좀 쪽의 주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인하는 지금 그 하는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1분기까지는 뭐 인하 논의는 좀 유지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인하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1분기 이후에 하는 총재가 교체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하반기에 인상 그 펀더멘탈 자체는 인상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좀 계속 완만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이제 하는 총재가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 2년 차인데 이러한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좀 좋아져도 아직까지 세관 경기와는 괴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사실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그 펀더멘탈 외의 변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인상이 할 만한 경제 여건이지만은 인상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 교체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전후로 해서는 좀 지방선거 앞두고는 인하 논의 자체가 계속 좀 이렇게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하반기 가서는 인상을 할 수 있지만은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적인 통화 기조이기 때문에 뭐 인상 역시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엔화 약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상당히 우리 증시를 괴롭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엔화 약세가 불거진 이후에 5월에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잖아요. 물론 경기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는 효과가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그때도 사실 그 엔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각이 되고 그리고 5월에 인하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기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사실 내릴 것 같았으면 조금 빨리 해서 한 2번 내렸으면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실기 논란도 많았고 고요. 실제로 인하했을 때 효과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동결할 때 금리를 인하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 중에 있는데 그 국가들 중에 보면은 사실 환율이 방어된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인하했지만
인하는 했지만 시장 금리는 오르고 호주 달러는 방어가 크게 안 됐고요. 그나마 이제 기축 통화에 가까운 유로 같은 경우는 22가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방어가 되는 모습이어서 사실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인하를 했을 때 이제 그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 득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일단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미국발 변수는 어떤 점을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그 주말에 이제 미국 고용이 부진하게 나왔고 어제 또 소매 판매는 좋게 나오면서 그렇죠, 지금 지표들이 계속 좀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에 혼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연준 멤버들이 지금 이제 또 기자회견 할 때마다 뭐 멘트가 나올 때마다 매파냐 이제 아니냐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좀 내용은 다른데 현재 그 연준 구성 중에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새로 구성되는 연준 올해부터 멤버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매파 성향 멤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좀 이게 한 가지 변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실 그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정도의 매월 100억 달러씩 줄이는 테이퍼링이라면 사실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매월 100억 달러씩 줄이면은 뭐 올해 한 3분기나 4분기 가면은 거의 끝이 날 텐데요. 근데 다만 이것보다는 그게 빨라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가 아니고 매월 200억 달러를 줄이느냐 아니면은 10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지표가 부진하니까 50억 달러로 더 바꾸느냐. 이런 것이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 매월 100억 달러씩 줄이게 된다면은 한 5월이나 정도 되면은 아마 한 절반 정도가 다 이제 지나간 거죠.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은 뭘 할까? 그 다음에 출구 전략, 뭐, 어떤 뭐 지중불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은 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정책에 대해서 시장은 좀 선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걸 갖다가, 1분기 좀 지나가고 날 때쯤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사항들 우리가 쭉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중국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어제는 오랜만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0.13% 소폭의 하락세로 2024.23을 시초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채권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겠지만 뭐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동력이 될 만한 이슈들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좀 부족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해서 일단 버냉키 쇼크가 6월에 있고 나서부터 사실 뭐 미국 쪽만 바라보고 있다가 막상 또 테이퍼링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선반영으로 뭐 좀 이슈는 줄어들다가 국내 뭐 금리 인하 논란 그 정도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반영이 많이 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이슈가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차기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크게 뭐 재료로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특별한 재료가 없는 시장 수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수급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채권 시장 수급이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보면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12년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채권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면서 호황이었는데 지난해 뭐 6월에 버냉키 쇼크 이후로 전 세계 금리가 급등하고 나서 채권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채권의 가장 큰 수요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매매 주체가 이제 외국인하고 장기 투자 기관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채권을 한참 많이 샀을 때가 지난해 7월 정도까지 해서 한 105조, 100조 넘게까지 샀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93조까지 줄었다가 한 95조 정도까지 약간 지금 뭐 거기서 정체된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버냉키 쇼크 때처럼 아시다시피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처럼 그런 이머징 중에서도 취약한 국가들은 외국인이 막 빠져나갔습니다. 보면. 근데 우리는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한참 사던 만큼은 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많이 이제 매매를 하던 증권사들, 단기 매매하던 증권사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손실이 커져서 좀 지금 매수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여력이 있는 보험사나 아니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험사는 이제 물론 그 성향 자체가 꾸준히 채권을 사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고는 있는데 뭐 아주 적극적인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 연기금은 오히려 좀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공급은
뭐 올해 국채 발행 자체가 약간 좀 늘어납니다. 보면 늘어나는데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채권 수요가 지난해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가 축소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수급도 아주 우호적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인 환경이 그렇게 뭐 예. 투자하기에 좋지는 않은 상황인 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뭐 논란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이라면 그동안의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선호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채권 투자는 크게 예전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 뭐 한 분기 정도 동안은 금리 상승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은 채권을 또 왜냐하면 주식과 다르게 이건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또 매도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 정도 동안은 이제 금리 변동이 크지 않으면 이자를 수취하는 전략으로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변수들이 더 불거지고 금리 상승 폭이 커지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대투증권 자산분석부의 김상훈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